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짧다면 짧고 경험이 많으면 많은 나이이죠. 저는 어려서 그저 곱게만 자랐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도 않았고 그 어려운 대입도 열심히 노력하여 결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어려서부터 항상 고분고분하던 제가 부모님의 기대를 거스르고 선택한 게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저희 집과 달리 남편네 집은 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뭐가 쉬웠는지 남편이 참 좋았죠. 부모님은 외동딸 고생할까봐 결혼을 극구 반대하셨지만 전 성인이라면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 있겠다 싶어 남편을 선택했어요. 결혼 전 남편은 뚜렷한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거든요. 그 모습에 반해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고달팠습니다. 성악을 전공했던 제가 늘 어린아이들 입시를 하며 벌어온 돈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꾸렸으니까요. 남편은 고졸 출신이었지만 다니던 직장을 번번이 그만두며 늘 이리저리 다른 일을 할 궁리만 세웠죠. 이런 게 반복이 되자 사이가 좋던 저희 부부도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하였어요. 돈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늘 반복되는 싸움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놀고만 있을 거야? 일을 해야지.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계속 감당이 안 되잖아. 철수 씨네 공장에서 사람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라도 지원해 보는 게 어때? 그래도 남자가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지 가장인데. 구할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리고 창창한데 뭐가 걱정이냐? 넌 너무 곱게만 커서 이 세상을 전혀 몰라. 남자라면 포부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데 네가 웬 간섭이야? 아무리 부인이라지만.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말을 안 하게 생겼어? 나 이번 달에 레슨 학생 2명이나 줄었어. 정말 걱정돼서 그래. 앞으로 이렇게 레슨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자기가 너무 천하태평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지금 다 적자야. 모든 인생 한 방이다. 기다려. 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니까. 저와 남편이 생활 문제로 투닥거릴 때면 시어머니는 꼭 방문을 열어젖히며 저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형편상 분가를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시동생도 있었지만 시동생은 일찍이 취업으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 취직을 안 하면서 기고만장하는지 시어머니를 보면 딱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아들 바보였어요. 뭐든지 아들이 기죽을까봐 늘 저를 나무라고 저를 채찍질 하셨죠. 사실 남편과의 관계보다도 이런 시어머니와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매번 저만 제 정상이 아닌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철저히 제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남자 기를 죽이니? 그러니까 우리 상철이가 될 일도 안 되는 거다. 원래 여자가 기가 세면 남자가 될 일이 안 되는 법이야. 알아? 그러니까 너를 탓해야지. 왜 상철이를 쥐잡듯이 잡아? 나 원참. 너 지금 그 꼴랑 몇 푼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게 맞는 거지. 하여간 요즘 것들이란 이기적이란 말이야. 어머님, 말씀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상철 씨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달째 놀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어머님이 자꾸 그렇게 상철 씨를 싸고 도시니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여간 눈에 시어머니도 안 보이지? 여기 시댁이야, 알아? 시댁이라고. 그러기나 말이다. 얼마나 내가 우스우면 저렇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겠어? 하여간 마음에 안 든다. 넌 제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나섰어? 원래 여자들이 예수라는 집안이면 다 안 풀리는 거야. 조신하게 회사 들어가서 격리나 하면 얼마나 좋아. 고래 예술한다고 저렇게 설쳐대니 기만 세지지. 우리 아들 기나 죽이고 말이야. 아유, 속상해 죽겠다. 너무들 하시네요, 정말. 전 이 집에서 뭔가요, 도대체? 저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고요. 유세 떨지 말아라. 옛날엔 서방이 과거 시험 본다고 공부하면 여자들이 삭바느질 하면서 먹여 살렸어. 그냥 그러려니 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싶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순 없었어요. 그건 곧 죽어도 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을 보자마자 집안이 문제가 아니라 행실이 뻔히 보인다는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 제가 부모님께 힘든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눈에 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밤에도 안 하는 레슨을 받아가며 생활비를 벌었고 남편이 취직하기 전까지 모든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은 제가 담당했어요. 그렇게 2년을 생활비에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던 선산의 일부가 팔려 그야말로 집안의 가세가 갑작스레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가 뭘 했어? 난 이렇게 살 놈이 아니라니까. 너도 이제 레슨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게 사실이야? 그래도 너무 잘 됐다. 우리 진짜 쪼들렸는데 숨 쉴 구멍은 있어진 거잖아. 너무 다행이야. 무슨 소리야? 너는 레슨은 그대로 해야지. 일하다 안 하면 병난다. 그러니까 넌 하던 일 계속해라. 집에서 놀 생각 말고. 요즘엔 여자도 다 직장 생활하는 추세인데 집에서 놀아봐 퍼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넌 하던 일 해. 엄마, 나 이제 그럼 사업 미천 대주는 거야? 진짜 나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정도 밀어줄 여건은 되지? 당연하지. 우리 장남인데 엄마가 뭔들 못해주랴? 이게 다 네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아주 기똥찬 아이디어나 물어와. 한순간에 들뜨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꼴이 못마땅한지 절대적으로 일을 하게 하셨죠. 저 역시 여유가 되어도 일은 계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딱히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은 없었지만 내심 섭섭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시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지니 저도 레슨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훨씬 삶이 윤택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남편은 볼링장을 시작하며 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자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본인 일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좀 들었고요. 그렇게 생활이 안정되어 가자 아이가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 슬슬 가져야 하지 않아? 그래도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고 3년째가 되어가는데 아이가 있어야지. 이제서야 살기 편한데 여기서 아이까지 낳자고? 아, 난 싫어. 그리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어. 너도 좋잖아. 딱 너만 챙겨도 되고. 애 생겨봐. 이거 해줘야지 저거 해줘야지.
잘 되면 어디 데리고 다녀야지. 가뜩이나 이제 사업 시작해서 바쁜데 내가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이 얘기라면 하지 마. 난 낳고 싶지 않아. 그래도 생각 한번 해봐. 뭐 강요할 순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님도 내심 기다리시는 것 같고. 엄마 안 그래. 아마 내가 제일 소중할걸? 그러니까 너도 아이 생각은 접어. 난 이제 내 삶을 즐기며 살고 싶으니까. 남편은 완강하더라고요. 아이 문제는 부부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니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저 임신을 하고 싶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동생, 즉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였죠. 동서될 사람은 저와는 다르게 참 똑부러지더라고요. 저와 같이 음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말도 잘 통했어요. 서방님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시업으로 나가 산 지 오래되어서 이 집에 오는 게 많이 익숙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는 서글서글 굉장히 싹싹하더라고요. 한눈에 제 맘에 쏙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음대 출신인 동서조차도 예술을 한다며 썩 반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하진 않으셨죠. 상민 씨한테 들었어요. 형님도 음대에 나오셨다고. 전 피아노 전공이에요. 형님은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전 성악이에요. 피아노 치는 손이라 그런지 되게 곱네요. 우리 잘 지내봐요. 뭐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철 씨도 동생 하나뿐이고 동서 사이도 우리뿐이니 우리가 잘 지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상민 씨한테 형이 음대 나왔다고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우리 잘 지내봐요, 형님. 제가 잘할게요. 얼씨구, 벌써부터 밥 먹는 거냐? 참나. 어쨌든 너도 이 집에 들어올 거니 얘기해 두는 거지만 상민이야 뭐 어려서부터 일한다고 나가 살고 그랬어.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 자주 찾아오고 알겠니? 뭐 상민이한테 들어봤으니 알다시피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은 아니거든. 그네한테 자자 들으면 될 거야. 어쨌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걸 환영한다. 네, 어머님. 앞으로 결혼하면 자주 찾아뵐 거예요. 저희도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뵙는 게 도리죠. 어머님은 처음 보는 동서에게 본인네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라며 알아서 잘하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전 그전 시댁이 힘들었던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저러는 꼴이 우습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도 당황한 눈치였지만 그저 그냥 웃어 보였고요. 그렇게 서방님네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래도 이 집에서 동서라도 생기니 조금 편하더라고요. 워낙 외동이기도 하고 여자 형제를 가져보는 게 소원이어서 그런지 동서는 곧잘 말도 통하고 저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죠. 제가 성악 레슨을 하는 걸 알아서 본인 피아노 학원에서 성악할 친구들을 소개해주기도 했고요. 저한테 정말 고마운 기인이었어요. 그렇게 동서한테는 미주알 고주알 제 고민 얘기 깊이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근데 형님은 아이 안 가지세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시기도 했고 딱 보면 아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뭐 가지고야 싶은데 아직 상철 씨가 마음의 여유가 없나 봐. 그래서 그냥 좀 미루고 있어. 동서는? 저희도 이제 막 결혼해서 아직은 생각이 없긴 한데 그래도 형님이 먼저 생기면 더 좋겠어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니야, 내 생각 전혀 안 해도 돼. 동서는 아이 갖고 싶으면 먼저 가져. 내가 우리 조카 태어나면 예뻐해 줄 테니까.
동서는 웃어 보였지만 제 걱정을 하는 눈빛이었죠. 아무래도 종종 동선의 피아노 학원에 가면 제가 아이들을 많이 예뻐하였기에 동서도 제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 생겼다고 좋아했었죠. 그 무렵 저에게도 깊은 고민이 생겼답니다. 남편이 볼링장을 하면서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이 늘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던 모든 부분들에 의심이 생기면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죠. 밤늦게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며 핸드폰에 걸어놓은 잠금화면,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몰래 받는 전화, 하나하나 의심스러웠어요. 전 남편을 떠보기로 하였고, 남편은 제가 떠보자 저를 보며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당신 요새 뭐하고 다니는 거야? 통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매번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는지 수상하네? 사업하면 다 그렇지. 사업가 아내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럼 넌 사모님이 거저되려고 했니? 남자가 다 그렇지 뭐. 그래도 본인 퇴근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많아. 결혼하고 나서는 여유가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여유도 있는데 통 우리만의 시간도 없고 이게 뭐야. 좀 나한테도 신경 써주고 집에도 신경 좀 썼으면 좋겠어. 내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넌 사모될 자격이 없다. 징징거리긴 하고. 남자가 사업을 하면 좀 밖으로 돌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옹졸해서 내가 어디 큰일 하겠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이 말이면 끝날 것을. 나 진짜 의문이야. 자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아, 진짜? 그런 질문 좀 하지 마라, 유치하게. 너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밖으로만 도는 거야. 그만해, 이제. 남편은 저와 말이 안 통한다는 식이었어요. 전 하도 남편이 이상하여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 미행을 해보니 가관이었습니다. 볼링장에 데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과 보통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아침에도 그 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끝나고 데려다주는 모습, 그리고 연인이어서 자연스레 나오는 모습까지 정말 심장이 떨어질 뻔했죠. 설마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가까이서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 나이가 남편이 30대 후반이었고 그 친구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전 그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차마 이혼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결혼을 실패했다는 걸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격지심 때문에요. 나 다 봤어. 아까 볼링장에서 그 카운터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랑 무슨 사이야? 어떻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있어? 아, 뭐가? 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네. 그리고 너 나 미행했어? 이제 하다 미행도 하지? 이제 레슨 좀 줄이니까 할 일이 없어? 어디 서방님 출근하고 일하는데 감히 뒤를 밟아? 너 그거 너네 집구석에서 그렇게 가르쳤냐? 뭐라고?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 걔랑 언제부터 만났던 거야? 깊은 사이 아니면 빨리 정리해. 정리? 하, 너도 참 별 수 없구나. 너처럼 맨날 바락바락 따지는 애만 보다가 그렇게 고분고분한 애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여자애가 그런 맛이 있어야지. 매번 날 가르치는 네 말투 진짜 별로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새 출발해.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잖아. 위자료는 줄 만큼 줄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조용히 정리하자. 너도 못 살겠잖아.
뭐? 위자료? 지금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감히? 바람 피운 주제에? 어차피 너도 나 지겹잖아. 그러니까 깔끔히 끝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먼저 우리 관계를 망친 거야. 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네가 들쑤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쑤신 김에 이혼해. 나도 좀 새 출발 좀 해보자.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 관계를 망쳤다며 이혼을 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제 인생 남편을 만나고 시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큰 시련이었어요. 어느 하나 믿을 수도 없고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자기들 돈 없을 땐 그렇게 내 돈으로 생활하다가 이제 여유 있으니까 바로 딴짓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처량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전 절대 너 좋을 대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하며 끝까지 이혼을 보류했어요. 남들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남편이 행복하게 새 출발하는 걸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전 계속해서 이혼을 버텼죠. 제가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느새 남편과 한 몸이 되어 이혼을 종용하셨어요. 그저 이 집에서 저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어요. 속상한 하루하루였죠. 그렇게 우리 아들 아낄 막으니 좋으냐? 아니 상철이가 싫다잖아. 그런 걸 붙잡고 있고 싶어? 그냥 이혼하라고. 아니요. 누구 좋으라고 제가 이혼을 해요? 꼴랑 위자료 3천 지어준다고 제가 이혼할 것 같아요? 웃기지 마요. 절대 안 해줄 거니까. 니까짓 게 감히? 나이도 많고 너는 끌렀어. 그냥 이혼해. 3천이라도 지어준다고 할 때 빠지란 말이야. 절대 못해요. 3억을 가져다 줘도 이혼 안 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저 이렇게 되고 상철 씨 행복하게 바랄 것 같아요? 제가 절대 이혼은 안 해주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저를 욕하셨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제가 외도 사실을 알아내자 대놓고 외박을 하거나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허다했죠. 아주 뻔뻔하게 말이에요. 전 모든 걸 참아냈어요. 제가 계속해서 버티고 이혼을 해주지 않자 남편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듯이 절 비웃으며 얘기했어요. 네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넌 이혼해주게 되어 있어. 알아? 어디 계속 버텨봐. 너만 힘들지. 참나, 끈질긴 것. 그래, 어디 너도 마음대로 해.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너흰 상간 연놈들이야. 절대 이혼 못 해줘. 평생 그러고 살아, 숨어서. 그렇게 늘 피 터지는 하루하루가 지났죠. 그러던 중 남편이 깔깔거리며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늘 외박을 일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싶어 거실에 나와보니 저에게 사진을 뿌려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제가 보고 경악을 했어요. 사진에는 저와 학부모 아버님과 아이 때문에 면담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아이가 제 레슨 덕분에 대회에서 상을 타서 아버님이 감사하다고 저에게 선물을 건네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교묘하게 학부모님의 어머님은 편집해서 저와 학부모님 아버님만 나오게 말이죠. 아주 치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 거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네가 이혼 안 해주니까 내가 걸어야지. 너 이 사진들로 내가 5천만 원 이혼 소송 낼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알겠어? 뭐? 이 사진 가지고 이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학부모님이야. 근데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내 뒷조사했니? 걱정 마.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서 이혼할 거니까. 이 화상아, 3천 줄 때 도장 찍었어야지.
버티고 버티다 이게 무슨 꼴이니? 당신 정말 내가 알던 김상철 맞아? 걔가 그렇게 좋니? 나랑 한 약속 모두를 저버릴 만큼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 너랑 살기 지긋지긋해. 그리고 너도 학부모 밤에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어떻게 알아? 너도 바람났을지. 내 레슨이 늦게 끝나는 거 알잖아. 뭘 알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어디 누가 이기나. 당신 같은 사람 정말 끔찍하다 이제. 믿음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이긴 했으나 정말 모든 기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지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다하다 날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을 하겠다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진절머리가 쳐지더라고요. 전 그렇게 남편이 소송대로 이혼 소송을 위해 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제 저를 떼어낼 수 있다는 것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법정에 둘이 나란히 서게 되었어요. 저도 이대로는 당할 수가 없어 그동안 모았던 남편의 불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이제 버티기가 아닌 네 인생 박살내주마라는 마인드로 소송에 임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싸우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순간 법정에선 동서가 시집 전체를 휘청거리게 할 대폭로전을 펼쳤어요. 그 동서의 한마디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기 시작하고 전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급격히 소송의 주도권은 저에게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아주버님에겐 숨겨진 딸이 있어요.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딸이죠. 저희 형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가정을 지켜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이 딸을 호적에 올리려고 계속해서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하지만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걸 수 없게 되자 형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판단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동서는 증인석에 진출하여 저렇게 진술을 하였어요. 사실 남편에게는 그 상간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었고 꽤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걸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동생한테는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본인 부인한테 이 얘기를 직접 했고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바라는데도 남편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이 든 동서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좋아했던 형님이 이렇게 당하는 꼴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남편도 저와 이혼을 마무리하고 그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 저에게 그렇게 이혼을 종용한 거였더라고요. 아이가 커감에 따라 빨리 호적에 올려야 하니 저에게 유책 배우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혼 소송까지 걸었던 거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허튼 짓 하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자식이 있다니. 그리고 이걸 모두 눈 감아주는 시어머니. 참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인 동서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결국 쌍욕을 하다 끌려 나가셨지만요. 남편 또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너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제 편을 드는 거야?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주. 같은 음대 출신이라고 꽁꽁 붙어서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애들 둘이나 며느리로 들이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둘째도 너랑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그 말을 하고도 우리 집에 붙어 있으려고 해? 거참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럼 퇴정시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를 치십니까? 참나, 당장 앉고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죠. 같은 여자로서. 저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집이라면 제가 사양하겠네요. 저희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에 붙어 있으려 하겠어요. 어디 하나 배운 구석이 없는 집구석인데. 뭐야? 저기 둘이 쌍으로 날 능욕해? 너네가 이혼 안 시키나 봐라. 너 같은 거 며느리로도 필요 없어. 어쩜 저래 애들이? 이건 모함이에요. 재수 씨는 처음부터 저 집사랑이랑 워낙 친하고 각별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요. 지금 거짓말하시면 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 똑바로 하세요. 증인, 혹시 지금 한 증언이 거짓은 아닌가요? 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한 채 거짓도 없음을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서의 증언,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의 아이 때문에 불륜 기간이 밝혀졌고 아이는 생각보다 큰 3살이었더라고요. 무려 3년을 저 몰래 불륜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주어야 했어요. 거의 선산판돈의 대부분을 말이죠. 전 거기에 더불어 상간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혼외자까지 낳은 상간녀는 이 소송을 절대 피할 수 없었고 저에게 참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저에 대해 학부모와 그런 사이라고 누명을 씌운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여 이것 또한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저에게 거의 넘어오자 상간녀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행히 그 집 구석에서 서방님은 정상이어서 그런지 동서 보고 잘했다고 해주었다고 했죠. 잘했어. 나도 엄마랑 형 마음에 안 들었어.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들이. 이제 나도 엄마랑 형 안 보고 살 거니까 네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한 거 죄책감 갖지 마. 네가 옳은 일 한 거니까 알겠지?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미안해. 그래도 자기 가족인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얘기 듣자마자 형님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럴 때 내가 편들어줘야지, 같은 여자로서.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 형님이 그래도 덜 억울하시게 말이야. 전 그렇게 동서 덕분에 모든 법정 소송에서 가뿐히 승리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의 재산을 많이 취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억울해하면서 저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말이죠. 이것 또한 녹취를 해 협박죄로 또 고소를 먹이니 그제야 잠잠해지더라고요. 역시 말이 안 통하는 것들은 그냥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 당장 돈 내와. 네가 가당키나 해? 그 많은 돈이? 나 5천만 원 먹고 떨어져 당장. 너 때문에 내 인생 종쳤어. 그러니까 당장 돈 보내. 내가 그 돈 없으면 어떤지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너 그 돈 안 돌려주면 진짜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 알겠어? 네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계좌번호 불려줄 테니까 돈 보내. 녹취했고 협박죄로 고소할 거야. 정신을 덜 차렸지. 너나 저 아줌마나. 다신 전화하지 마.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아. 이 일이 있고 동서랑은 그냥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동서는 서방님과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아예 시댁과는 손절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죠. 이렇게 지나고 나서 서로 만나 얘기를 해보니 얼마나 깔깔거리고 재밌던지. 참 그 집에서 희생만 한 것 같아 억울했는데 이렇게 인생에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얻은 거죠. 형님, 아니다. 이제 언니라고 해도 되죠? 참나 그 집구석 진짜 뻔뻔해가지고. 결국 아주버님 그 상간녀랑도 얼마 못 살고 이혼했잖아요. 아무래도 부자인 줄 알았는데 재산 절반을 언니한테 다 털렸으니 원.
그 여자애가 붙어 있었겠어요? 나이도 새파랗게 어리던데 얼마나 뻔뻔하던지.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어머님이 저한테 은근히 연락 와서 언니 바뀐 연락처 물어보는 거 있죠?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전화번호 바꿔버렸어요. 다신 그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어머, 그래? 참나 웃긴다. 그럴 줄 알았지, 뻔뻔해가지고. 하여튼 서방님은 괜찮은 거지? 괜히 가족을 잃게 한 것 같아서. 전혀요. 이도 어렸을 때부터 나와 살았던 게 진짜 그 어머님이랑 아주머님 말도 안 되는 등살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둘째라서 서러움도 많이 받았나 봐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며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 하여튼 너무 고마워. 내가 동서한테 진짜 큰 빚을 졌어.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용기를 낼 생각을 했어? 정말 고마워. 내가 살다가 혹시라도 동서한테 꼭 갚을 일이 있으면 주저앉고 갚을 거야. 에이, 전혀. 저는 진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도 평생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지내도록 해요. 전 언니가 생긴 것 같아 너무 좋거든요. 알겠죠? 너무나도 고마운 동서 덕분에 제 인생의 앞날은 변했어요. 그때 당시 미련하게 버티기만 했던 제 자신이 저를 사랑해주며 이젠 자신감 있게 살기도 하고 있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불효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친정 부모님도 저를 다 이해해 주셔서 새 식구 알콩달콩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여 지금은 대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아이들의 성악을 지도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 투자하고 공부하다 보니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가르친 일도 너무 적성에 맞고요. 조금 더 경력을 쌓아서 다음번엔 정교수 임용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꿈을 펼쳐나가는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어린 나이 철없게 아무것도 몰라 실패하지 말자 버티자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저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세상엔 행복한 일도 많고 쓸데없는 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의 제가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돌이켜보면 후회스럽기도 한 지난날이지만 전 정말 그때의 배움으로 지금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려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지나온 날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단단해지고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0이 넘는 나이에 평소 즐겨 듣던 채널에 제가 겪었던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라 고민 끝에 익숙치 않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에 제 막내딸이 결혼을 했어요. 사위가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잘 지켜줄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허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막내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해 보였고 이쁜 손녀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사는 모습에 잘 지내는 것 같아 걱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과 딸의 집 간의 거리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일이 바쁘다면서 한동안 오지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 딸에게도 사정은 있으니 그러려니 했었어요. 부담 주기 싫었고 잘 꾸려가는 가정이 화목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 집에 오는 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워낙 밝게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딸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늦은 새벽 시간에 손주를 안고 찾아온 딸이 온몸이 비에 젖어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그늘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집안에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먼저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딸과 손주를 닦아주며 갈아입을 옷을 건네줬어요. 딸은 그날 너무 피곤하다면서 다음날 대화하길 원했고 저는 갑자기 찾아온 딸이 걱정이 돼서 잠 한숨 잘 수가 없었어요.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와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게 된 딸에게 맛있는 아침 식사 한 끼를 차려주고 싶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상 준비했어요. 제 딸은 언제 깼는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와 미소 띤 얼굴을 보이길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일단 자리에 앉혔습니다. 제 딸이 마음 편히 아침을 먹을 수 있게 일찍 잠에서 깨어난 손녀를 챙겨주고 있는데 손녀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냈어요. 상의에 딸이 좋아하는 가지나무를 묻혀놨었는데 그걸 손으로 가리킨 손녀가 저를 보며 제 딸 몸도 가지 색깔이라면서 황망한 말을 내뱉은 4살 손녀의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굳어져 딸의 몸을 쳐다봤어요. 긴 옷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혹여나 제가 보기라도 할까봐 딸은 당황해서 옷을 고쳐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는 딸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저항하며 몸을 웅크리는 딸의 모습에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딸의 몸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침착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어떻게 된 거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딸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모든 상황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제 딸에게 항상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냥 껍데기만 엄마였지 제 딸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곧바로 사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분노하면서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하자 사위는 대꾸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길래 다시 전화를 하니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알던 사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딸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사위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위를 보자마자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고개가 돌아간 사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저를 강하게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리곤 한마디도 하지 않던 입을 열었어요. 아, 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제 얼굴에 손을 올리면 좋은 반응이 나오겠어요? 최대한 조용히 연희 데리고 가려 했는데 왜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죠? 몰라서 물어? 너, 내 딸 몸에 저거 뭐야? 왜 저렇게까지 해놓은 거냐고?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딸 몸에 손 한 번 댄 적 없었는데 사람을 처지경으로 만들어?
아, 그 상처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맞을 짓을 했으면 마땅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너 내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한동안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 아직 네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 내가 한바탕 난리를 쳐야 되겠냐고. 개념도 없는 게 눈치까지 없네. 뭐하고 있어? 빨리 짐 챙기지 않고 안 갈 거야? 내가 그 집구석에 왜 들어가? 다시는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리 관계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너는 지금 내 모습을 보고도 죄책감이 없니? 네가 말귀를 알아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누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래?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랑 이혼할 건데 뭐하러 그 집구석에 다시 들어가? 나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초부터 내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잖아. 돈 좀 달라는데 왜 지갑을 열지 않아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 돈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 네가 전부 다 털어가서 먼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맨날 말로만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돌아서면 그때뿐이잖아. 자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절대 둘의 결혼 허락해주지 않았을 거다. 당장 무릎 꿇고 내 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네. 후회요? 나 참. 저보고 이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을 짓 했으니까 다 당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기대하지 마시고 장모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장모님까지 다치는 수가 있어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야. 지금 여기에다가 당장 1,000만 원 입금시켜. 분명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 오늘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눈이 돌아버리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네가 겪어봤지? 주아 앞에서 나는 나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입금해. 사위는 이상한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제 딸과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숨긴 채 몰래 하다가 큰돈을 한번 딴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홀짝이라는 노름인데 홀인지 짝인지 맞출 때마다 그에 따른 배당금이 올라가고 투자한 금액이 곱절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노름이라 전체적으로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사이놈은 5천만 원을 따서 제 딸에게 지어준 적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해왔다고 하니까 잃은 것도 있을 테니 큰돈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딸은 돈을 저축하면서 그만 손을 털길 원했지만 사위는 큰돈을 손에 넣었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는지 제 딸 몰래 또다시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두 번 한 적이 아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이성을 잃고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집안의 물건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는 사이의 행동에 결국 그 자리에서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딸이 받은 피해에 대해 사돈 집안도 알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사이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자 사돈분들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집안일을 온 동네에 다 떠들고 다닐 작정이세요?
내부에서 좋게 정리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좀 전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전부 설명을 했을 텐데요. 김서방이 제 딸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설명할까요? 몸에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데 어디서 큰 소리예요? 어차피 용서해줄 마음 절대 없고 그대로 고소 진행할 겁니다. 사이라는 놈이 노름에 빠져서 집안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제 딸에게 손찌검까지 했으면 갈 때까지 간 건데 제가 선처해 줄 것 같아요? 법대로 진행할 거고 저희 가족이 받은 피해 그대로 돌려줄 겁니다. 아유, 남들이 보면 누구 하나 세상 떠나게 만든 줄 알겠네. 고소를 진행한다고요?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아들이 오죽했으면 이런 거에 매달렸겠어? 집안의 가장으로서 돈은 벌어야 되고 매달 받는 돈은 똑같으니 생활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변화 좀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뭐해요? 힘들게 돈 땄으면 그걸로 그만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되지.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앱에 접속해서 월급 받은 거 그대로 꼬라박아서 전부 잃었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결국 5천만 원 다시 도로 가져갔고 한 푼도 안 남기고 증발해 버렸다고요. 이런 삶 너무 지쳤고 더는 함께할 생각도 없어요. 제 딸이 아빠란 사람한테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름하는 모습이나 보여주고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손부터 올라가는데 애 교육상에 좋겠냐고요. 이혼은 당연한 거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고발할 거예요. 콩밥을 먹여도 어차피 저런 인간 자기 잘못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보상받으려면 이 방법밖엔 없어서요.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놈 다시 반품할 테니 당장 데리고 가세요. 그날 경찰서에서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막말을 퍼부으면서 몸싸움까지 일어났었어요.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시작했는데 상대 집안 또한 본인들이 억울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한테 고소를 진행했어요. 이미 사위는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는 승소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상대 측에서 사위의 형벌을 줄이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끝에 법정에서는 저희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고 사위는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딸이 받은 상처에 비해서는 너무 처벌이 적어서 불만이었는데 사돈 측에서는 6개월도 많다며 항소를 했지만 사위의 제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딸과 사위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또한 받게 되면서 관계의 정리가 끝이 날 수 있었는데 문제는 6개월 뒤에 일어났어요. 사위가 출소한 이후 손녀를 핑계로 집에 찾아와 제 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이사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본인이 6개월의 형량을 살고 나왔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 계속해서 집에 찾아와 저와 제 딸을 못살게 괴롭혔어요. 이 문제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었지만 일정 거리를 두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 딸이 멀리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그놈에게 달려가 몸을 돌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너랑 나 법적으로 이제 남이야.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또다시 처벌받는다는 거 몰라? 신고할 테면 어디 한번 해봐.
평생 너 주위에서 맴돌 거고 내가 이런 6개월의 시간 전부 보상 받을 거야.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나 본데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주아가 조금도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아? 아무리 친자 포기 각서를 받아냈다 해도 아빠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거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뭔데? 시간만 버리는 거라고. 네 눈앞에서 주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이번 달 내로 1억 만들어 와. 나 이대로 절대 못 끝내. 네가 주아랑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말한 조건에 대해 순순히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알지? 나는 한 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인 거. 이사 가봤자 너 하나쯤 찾는 거 시간 문제야. 누가 더 힘들 것 같아? 나는 어차피 잃을 거 하나 없거든. 남아있는 거라곤 이 몸뚱이 하나인데 뭐가 두렵겠어? 다시 징역 들어간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나는 내 딸 데리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 그만하지 못해? 이 인간 쓰레기 주제에 어디서 지금 내 딸한테 겁을 주고 있어? 너까지 게 뭘 할 수 있는데? 징역 사는 게 체질인가 본데 원한다면 지금 당장 다시 들어가게 해줄까? 징역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사고 치면 네가 받았던 형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걸 모르나 봐. 평생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줄까?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또 끼어드시네. 놓친 내가 노망이 들었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사위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징역을 살고 나온 이후 눈빛은 아예 맛이 가버렸고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변의 물건을 사정없이 던지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잘못 건드렸다간 제 딸에게 피해가 커지게 될까봐 그 자리를 급하게 피해버렸어요. 풀리지 않는 족쇄에 묶여버린 것 같아 고민이 많았었고 저희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놈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과 집으로 돌아온 이후 한참 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핸드폰에 갑자기 전화가 울리길래 확인해 보니 10년 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의 번호였어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아 거절을 했는데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전 남편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적어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래간만에 연이랑 잠깐 통화했었는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말을 잘 안 하고 울기만 하길래 걱정돼서 당신한테 연락한 거야. 지금 당신 딸 연희가 상황이 좋지 않아. 당신도 알겠지만 5년 전에 결혼했던 거 알고 있지? 그런데 사이라는 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거든. 6개월 징역까지 받고 나왔는데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있어. 이번 달 안에 1억을 만들어 오지 않는다면 4살밖에 안 된 손녀를 데리고 사라져 버리겠대. 화가 잔뜩 올라와 있어서 말만 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옮길 것 같아.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거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어. 그놈 노름에 빠져 있거든. 당신 딸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당신은 사진으로만 봤던 4살 된 손녀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어.
이건 사건 당시 사진들이야. 사이였던 그놈이 내 딸에게 저지른 흔적들이라고.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니까 당신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다 해결할 거고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와도 상담 중이야. 하루하루가 사는 게 정말 힘들지만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야. 전 남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묵묵히 듣고 있었고 핸드폰 사진 속의 흔적들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 남편이 개입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10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와 약속을 깨버려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갈라서게 됐었어요. 전 남편은 예전에 안 좋은 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면서 손을 털었고 딸 둘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아오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가정을 위해 예전과는 다른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한번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은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건지 주위에서 전 남편을 계속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무리에 속해주길 원했고 전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치킨 가게에 찾아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리면서 곤란한 상황을 계속 만들었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그 사람들을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와 딸들의 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저 몰래 다시 무리에 속하게 되었고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금방 들키게 되었지만 그 뿌리를 뽑아내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상황들이 쉽지가 않아 전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버티다 못해 10년 전에 이혼을 결정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를 많이 했었지만 이미 한번 발을 들였기 때문에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된 이후 저와 딸들은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는 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변호사와 상담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전 사이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전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전 사이와 저를 불렀는지 들어는 봐야 할 것 같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른 거야? 내가 저 쓰레기보다 못한 놈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뭘 들어야 되는 건데? 당신도 옆에서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지 알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왔으니까. 그럼 이제 시작하지. 일단 자네 이것부터 받게.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저랑 지금 장난하세요? 아무리 제가 정신이 나갔어도 대부업도는 건들지 않는다고요? 이것 때문에 저를 지금 부른 거예요? 연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늘진 곳에서 활동하는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나 보네. 이런 걸로 서민들 등쳐먹고 살고 있었어요?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다만 내 딸은 건들면 안 되지.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자식 핑계로 1억의 돈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리고 자네는 그 돈으로 노름을 할 생각이고 돈이 떨어지면 또다시 내 딸에게 접근을 하겠지. 아무리 내가 인생을 막 살았어도
자네처럼 노름에 빠져 가정을 무너뜨린 적은 없었거든. 나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아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지내는 것뿐일세. 내가 자네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부른 거니 일단 자리에 앉고 내 말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을 거야. 알아보니 자네 핸드폰에 있는 그 노름이 우리 업계에서도 꽤 유명한가 보더라고. 나는 자네 때문에 처음 접하게 됐지만 알아본 결과 다른 쪽 사람들이 그 앱의 운영자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우리와 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거든. 오며 가며 밥 한 끼 하는 정도니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자네가 내 사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자네가 투자하는 배당금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나? 한 번 이길 때마다 배당률이 높아진다면서? 그런데 VIP는 배당금이 자네보다 3배는 높다던데. 당연히 그것도 알고 있겠지? 승률도 나쁘지 않다던데. 예전에 5천만 원을 딴 적도 있다는 걸 보니 이쪽에 서질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그쪽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VIP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는데 자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제안 아닌가? VIP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2억을 선불로 납부해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VIP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쪽이 빌려주는 돈으로 돈을 따서 갚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사기치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면서 속고만 살았나? 여기에다가 회원 아이디 좀 적어보게.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바로 확인시켜 주겠네. 여보세요? 내가 저번에 말한 그거 있지? 그래, 불러주는 아이디 VIP로 좀 부탁하네. 지금 확인해보면 된다고? VIP는 한 달만 유지된다고? 그래, 다음에 밥 한 끼 하자고. 고맙네. 어때? 자네 등급이 바뀌어 있지? 지금부터 한 달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고 예전과는 다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한 번만 이겨도 3배의 금액을 주는 거지. 연승을 하면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겠지? 하지만 배당금만 올라간 거지. 승률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군. 내 딸에게 돈을 달라곤 했지만 1억이라는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준다 해도 한 달의 기간이 지나버려 자네는 VIP 등급인데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겠지.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나? 전사인은 VIP 등급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아이디를 보더니 많이 혼란스러운 듯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VIP 등급 옆에 시간이 차감되는 게 눈에 들어와서 그런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손톱을 깨물면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던 전사인은 전 남편한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는 말에 원하는 대로 빌려줄 수 있다고 금액만 말하라면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전사위는 따는 즉시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전 남편이 건넨 서류에 5억을 적었어요. 서류를 받은 전 남편은 VIP 등급으로 올려줬고 5억까지 빌려줬으니 다시는 내 딸을 건들지 말라며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갚는 게 좋을 거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전사위도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갚을 거라고 서둘러 돈을 이체해 주길 바랐어요. 그렇게 전사위의 계좌에 5억의 돈이 송금되었고 전사위는 눈이 돌아간 듯 그 자리에서 정신없이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전사위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어요.
6개월의 기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서 그런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걸 한 번에 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전 남편이 볼 일이 끝났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자 저런 놈은 결국 집안까지 말아먹을 놈이라고 달콤한 냄새에 미끼를 물었으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전 남편은 전사이가 집안을 말아먹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사이는 빌려준 5억의 돈을 전부 잃게 되었고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난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한 전사이는 결국 전 사돈들에게 손을 벌려 살고 있던 집까지 전부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돈을 갚았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전사이는 또다시 다른 대부업을 이용했고 이 문제로 전 사돈댁이 전사이를 악착같이 막으려 하자 이미 눈에 뵈는 게 없던 전사이는 자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렀고 두 사돈들은 화재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어요. 전사이는 두려움에 도망을 치다 붙잡히게 되면서 평생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도 이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사이가 하던 노름앱에 대해 전 남편이 전부 설명하게 되면서 폐쇄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 또한 전부 연행이 되었죠. 통제가 되지 않던 전사이에게 만약 저희 가족이 계속 끌려다녔다면 더 큰 화로 다가왔을 겁니다. 전사이는 징역을 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 놈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재활용될 수 없는 쓰레기는 하루빨리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이 이번 사건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제 딸의 안전은 보장받기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전 남편의 방법이 옳은 건 아니었지만 세상의 법에는 구멍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고 평생 상처로 남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주위에 만약 노름에 빠져있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영 끊고 사는 게 현재의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한부라는 거 살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의사에게 처음 그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몸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을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저에게 또 다른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이 있었고 10년간 남편과 함께 해온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엄청난 실망을 안겨준 하나의 행동은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물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의 부탁으로 고물상 운영하는 걸 도와주게 되었죠. 사무직 일만 하던 제가 거친 일을 하려다 보니 자주 다치게 되었고 이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는지 병원에 다녀올 때면
항상 불만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일하는 날보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시간이 더 많다고 상처되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고물상 일을 도와준 것 뿐이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 좋은 말만 듣게 되니 더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좋겠다며 더는 고물상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설명하니 그제서야 저를 걱정하는 척 몇 마디 건네면서 한창 바쁜 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 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한가해지면 그때 다른 일을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저도 한동안 남편 옆에서 일 좀 했다고 대충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묵묵히 고물상 일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해온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나 흘러버렸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물상 일이 거의 대부분이 몸으로 하는 일이고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해서 근력적으로는 큰 문제 없었고 체력도 나쁘지 않아서 쉽게 회복을 했었는데 꽤 오랜 기간 피로가 풀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영양 보충제를 먹어보기도 하면서 반복되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지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쳐 보였어요.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몸이 우선적으로 잘 따라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남편과 저도 점점 일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여보, 병원을 잠깐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일하루 쉬고 건강검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나이 40 넘으면 한 번쯤 해야 된대.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데 비슷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점점 일하는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 소리는 어머님한테 잠깐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쉬긴 뭘 쉬어. 요즘 가전제품 수거로 한창 바쁜 시기인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우리는 고물로 먹고 산다는 거 잊었어? 고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 거 그동안 나랑 같이 일하면서 봐왔잖아. 시기 놓치면 다른 경쟁 업체들이 가로채 간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짓 하고 있는데 하루를 쉬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누가 해줄 거야? 어차피 병원 가봤자 피로 누적이라면서 영양주사 맞고 가라는 말뿐이야. 의사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몸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따라주면 안 돼? 하루 쉰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남편은 저에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무시하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항상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던 저는 며칠간 남편과 대화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들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하루 이틀 겪어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참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제 딸을 시모에게 잠깐 맡긴 뒤 인생 처음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한 번 하고 나니 심적으로 안심은 됐었어요.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일상으로 복귀해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제 몸에 문제 있는 듯 전화로 설명드리기는 힘들다며
내원해달라는 간호사의 말에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바쁘게 일하는 남편한테 다가가 의사가 병원으로 내원해달라고 했다며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무서워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 지금 바쁘게 일하는 거 안 보여? 아, 그냥 가지 마. 어차피 병원 상술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겁줘서 뺏겨 먹으려는 속셈이라고. 우리들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 가서 괜히 돈만 축내지 말고 저기 쌓아놓은 물건이나 가지고 와. 오늘 분리 안 해놓으면 내일 밤새워서 일해야 된다고. 그냥 나처럼 몸이 피로하거나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국에서 진통제 하나 사서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 아, 빨리 서둘러. 저녁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이럴 시간 없다고. 병원은 무슨? 하여간 의사놈들 어떻게 해서든 서민들 돈 빨아먹을 생각만 한다니까. 계속 서 있을 거야? 당신은 내가 조금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병원에서 돈 몇 푼 벌자고 일부러 전화를 했겠냐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게 확실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단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상한데 뭘 믿고 가겠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뭐 좀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고. 의사면 다냐?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거냐고? 남편은 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도 일이 더 우선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들고 있던 고물을 바닥으로 던진 뒤 혼자 가겠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어요. 10년 동안 상처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의지하면서 지냈었는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행동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자 그제서야 남편은 투덜거리며 저를 붙잡아 차에 태웠고 병원에 가는 동안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겨우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적으로 점점 불안해지던 저는 숨이 가빠왔고 제발 큰일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제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기다린 지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제 차례가 오게 되었고 투덜거리는 남편과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서류들을 정신없이 정리하면서 간호사가 건네준 파일을 받아 살펴본 뒤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의사의 말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길어야 한 달이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건 최대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던 거죠. 침묵의 암이라고 간세포 암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간 같은 경우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확인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그동안 몸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없냐는 말을 했을 때 잠을 푹 자도 피로하거나 몸이 좀 안 좋았을 땐 남편이 건네준 진통제로 지내왔었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가 느껴졌을 때 바로 병원에 왔었다면 그래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고 그동안 진통제에 의지하다 보니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단 주변 정리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몸 여기저기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간 이식을 받는다 해도 생존할 수 있는 확신은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의사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진료실을 나왔는데 제 삶이 한순간에 끝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제 딸의 곁에 있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슬픔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에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기로야 3달이란다. 1달이나 3달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괜히 비싼 돈 들일 필요 없잖아. 일단 양가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주변 정리부터 하는 게 좋겠다.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 떠나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장례도 치러야 하고 일도 며칠 동안 쉬어야 돼서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떠나는 사람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뒤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지 알아? 40 초반밖에 안 됐으면서 간세포한 말기가 말이 돼? 어떻게 된 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냐? 아, 그리고 미리 말해두겠는데 내 간은 당신한테 절대 떼어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미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굳이 내가 당신한테 간을 줄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줄 생각도 없었지만 괜히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주변 정리해. 마지막까지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10년을 함께 했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그것뿐이야? 어떻게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어?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너를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후회가 된다. 이런 사람을 여태까지 믿고 살아온 내가 정신 나갔던 거지. 너한테 간받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한부 판정받은 나한테 마지막까지 일을 하라고? 이제 세상 떠난다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곱게 세상 떠나줄 것 같아? 내가 10년간 일한 보상 그대로 다 받아낼 거야. 아, 맞다.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혹시 몰라 이거 챙겨왔었거든. 병원에서 대부분 오라고 하면 거의 안 좋은 결과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당신한테 이걸 주려고 했었는데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잊고 있었지 뭐야. 자, 이거 받아. 내가 굳이 너 세상 떠나는 것까지 뒤처리 해줄 필요는 없잖아. 지금 한창 바쁜 시기인데 언제 세상 떠나는 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1달이나 못 기다리지. 차라리 이혼하고 신변 정리는 장인 장모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 남편은 가방에서 꺼낸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내려치면서 자기 인생 정말 말아먹었다고 제 딸도 저희 부모님께 넘겨줄 거라면서 저와 온전히 끝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따라 나왔던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건 정말 충격이었죠. 이혼 서류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건 이미 저와 헤어질 생각이 있었다는 거였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꺼내들은 이혼 서류 한 장에 저 또한 더는 남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주워들어 힘겹게 몸을 일으킨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몸을 돌려 병원에서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상담실에서 뛰쳐나온 의사가 저에게 뛰어왔어요. 당황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충격 발언을 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상황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환자 상담을 하다가 저와 남편의 정밀검진 차트가
바뀐 걸 모르고 있었다면서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전부 남편한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이 꺼낸 한마디는 자기를 놀리는 거냐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어이없다는 얼굴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의사는 못 믿겠으면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봐도 되지만 이미 검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고 차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반전 상황에 저희 부부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검사받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미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던 터라 혼자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뭐 하는 거냐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이대로 가게? 나는 당신이 병원에 함께 가달라고 했을 때 따라 나서줬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냥 가겠다고? 일단 검사 한 번 더 받아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검사 혼자 받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지금 너랑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돋고 싫거든? 의사가 나는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좀 전까지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내가 다시 그 말 똑같이 해줄까? 오늘 일로 서로 볼장 다 봤는데 뭐하러 같이 붙어 있어? 알아서 검사 받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물이나 주우면서 남은 인생 마감하면 되겠네. 아까는 너랑 이혼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정말 바뀐 거 알아? 지금 이혼하면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잖아. 어차피 길어야 한 달인데 그거 못 참겠어? 지긋지긋한 인생 10년을 참아왔는데 그 정도야 누워서 떡 먹기지. 당신이 그간 힘들게 일해 벌어모은 재산 잘 쓰도록 할게. 아, 그리고 하나 말해둘 게 있는데 내간 당신한테 이식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지? 내 몸이 건강해야 우리 소리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너한테 이식을 해줘봤자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로 전이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쓸데없는 짓으로 생명 연장해봤자 꼴랑 3개월이면 그냥 깔끔하게 세상 떠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 굳이 검사할 필요 있을까? 검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 시간도 너는 아깝게 생각하잖아. 그냥 가서 고물이나 더 주워서 세상 떠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너한테 내려진 벌 그냥 달게 받아. 남편은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인가 진통제를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그게 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본인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는지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했지만 그 결과는 변함이 없었고 남편이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자 시부모님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충격을 받은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니? 우리 아들이 간세포 암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었잖아. 한창 일이 바빠서 많이 피로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곤 전혀 몰랐는데 정말 의사가 말한 대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확실한 거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데 지금 당장
항암 치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기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포기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야지. 병원에서도 이미 주변 정리하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 받아봤자 길어야 3달이라고 했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본인도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그럼 간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간세포 암이라며. 그럼 간만 떼어내면 되는 건데 시한부 판정 선고는 너무한 거 아니니? 이식 받을 수 있는지 물어는 봤어? 지금 시점에 간 이식을 해봤자 의미가 없대요. 간 이식을 해도 얼마 못 가 재발할 확률이 80%나 된다던데요. 이미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암세포가 다시 간으로 들어갈 테고 이미 여러 곳에 암전이의 증상도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어요. 진통제를 달고 사는 게 아닌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저 사람은 병원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약국에서 진통제만 주야장천 사서 먹었다니까요. 기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내 아들이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거야? 어쩜 조금도 슬퍼하질 않니? 10년 넘게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살았는데 정도 없는 거냐? 저 사람이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정 떨어지게 만든 게 누군데요? 병원에서 차트가 저 사람 거랑 바뀌어서 제가 시한부 판정으로 오진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 얼굴에 이혼 서류 던지더라고요. 시한부 인생 1달 그거 못 기다려 주겠다면서 장례식장 비용 처리하는 것도 아깝다며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앞에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가는 바라지도 말래요. 1달이나 3달 똑같은 거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질렀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제가 아무리 싫어도 함께 살아온 세월에 정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어떠한 것도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저대로 세상 떠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간이식 해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사자 간이식 기다리는 것도 차례가 많기 때문에 그거 못 빠지게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세상 떠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냥 주변 정리하게 놔둬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 데리고 가시던지요. 저는 저 사람 얼굴 보는 것조차 소름 돋는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은 제 뺨에 손을 올리려 팔을 들길래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어요. 시몬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던 걸 꾹 참아내더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시몬은 문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면 되겠냐고 분명 방법은 있을 거라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이 치료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가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으니 그에 따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도 비록 차트가 바뀌어서 오진을 했었지만 처음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모든 걸 다 잃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시부모는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한참 동안 집안에 정적이 흐르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던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도 모른 척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던 순간이었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더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정말 미안해.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었어.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론 항상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었다고. 원래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땐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잖아. 떠나가고 나서야 알게 된다며.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될 걸 알게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 수 있겠더라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1%의 기적이라도 바라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나한테 간 이식을 해준다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할게.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무릎 꿇은 게 간 때문이야? 당신이 살고 싶어서 내 몸속에 있는 간을 원하는 거냐고. 미안하지만 이미 나는 당신의 가면 쓴 얼굴을 봐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들어줄 생각 조금도 없어.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그냥 마음 편히 모든 걸 내려놔. 남은 며칠간만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 떠나면 되는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떠나게 되어 있어.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거라고. 누가 먼저 가냐 그것뿐이야. 어차피 나도 한 30년 정도 있다가 당신 곁을 따라가겠지. 그래도 내 딸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좋은 아빠였다고 말은 해줄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더 할 말 없는 거지? 그리고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애 보면서 집안일에 당신까지 보살펴줄 체력이 안 돼. 내 몸 내가 관리해야지. 안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 어머니한테 전화해.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간이식을 해달라며 더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1%의 기적을 바라고 간을 이식해 준다 한들 만에 하나 나중에 좋아졌다 해도 남편은 저를 또다시 무시할 거고 온갖 상처를 다 주겠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저 또한 남편이 부탁을 하지 않았어도 제 간을 떼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저희 부부의 차트가 바뀌었을 때 저를 바라보던 시선과 이혼 서류를 챙겨왔을 때의 행동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저를 인생의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닌 고물상에서 무급으로 일해줄 사람을 원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편은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모는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도 부부 사이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전화를 했네요.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보는 게 좋겠죠.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될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경험으로 많은 걸 느끼게 되었고
한 번뿐인 인생, 제 딸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도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제나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